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말과 정책에 세계 지도를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지난 1월 7일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으로 군사적 강압 수단 사용 배제에 대하여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후로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나마 운하가 어떤 곳이고 얼마나 기구한 역사를 가졌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왜 이러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세계의 무역을 한 손에 쥔 나라,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잇는 다리가 바로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라는 이름은 원주민 언어로 생선이 풍부한 곳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면적 약 75,417제곱킬로미터이며 2024년 기준 인구는 약 440만 명 정도입니다. 수도는 파나마시티입니다. 파나마 지역은 약 300만 년 전 북미와 남미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중부 지역은 기원전 2500년에서 1700년경 아메리카에서 가장 초기의 토기 제작지 중 하나였습니다. 모나그릴로 유적지는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도자기 본거지로 융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원 후 500년에서 900년경에는 상당한 규모의 인구로 발전하여 화려한 매장 유적과 그란 코클레 양식의 다색 토기를 남겼습니다. 바릴레스 유적지의 거대한 독립기둥 조각상 또한 이 시대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16세기 이전 파나마에는 칩찬, 초코안, 쿠에바 등 원주민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종족은 쿠에바 종족이었습니다. 16세기 초 많은 유럽인들이 파나마에 도달하였는데 파나마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식민지화되면서 원주민들은 인근 숲과 섬으로 도망쳤지만 정복자들이 가져온 전염병, 특히 천연두와 같은 질병 등으로 식민 초기 원주민 인구가 확연히 감소하였습니다. 1501년 로드리고 데 바스티다스는 금을 찾아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서쪽으로 항해하여 파나마에 도착했으며 파나마 지역에 도달한 최초의 유럽인으로 기록됩니다. 1502년 크리스토발 콜럼버스는 파나마 지역에 방문해서 다리엔에 정착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513년 바스코 누네스 데 발보아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지역을 여행하였는데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 태평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견이었냐 하면 유럽인들은 그때까지 태평양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발보아 덕분에 스페인은 파나마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황금길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1514년 파나마 다리엔에 새 총독으로 임명된 페드로 아리아스 다빌라가 발보아를 물리치고 1519년 파나마시티를 세웠습니다. 1538년부터 1821년까지 거의 300년간 스페인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페루 부항령의 일부였습니다. 파나마는 스페인 제국의 주요 교통 및 상업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1538년 식민지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아우디엔시아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파나마는 남미에서 온 금과 은을 스페인으로 실어보내는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해적들도 파나마를 노렸고 영국 해적 헨리 모건은 해적 함대를 이끌고 파나마의 포르토벨로나 베네수엘라의 도시 등 많은 스페인령 식민지들을 약탈했습니다. 그 중에 1671년 초에 감행한 파나마 약탈을 통해 해적으로서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나마는 페루에서 거두어들인 귀금속과 보석류를 대서양 연안으로 운반하는 중계지로서 번창한 도시였으며 헨리 모건은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1596년에 실패한 파나마 정복을 성공시켰습니다. 헨리 모건이 이끈 해적들이 파나마를 공격하자 패배한 스페인군은 도시를 불태우고 밀림으로 도망쳤습니다. 16세기 화재로 항구 도시였던 파나마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현재의 파나마시티는 1673년에 원래 도시에 남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복구된 것이고 그 당시 폐허가 된 도심의 일부는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751년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산타페데 보고에 속령이 되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누에바 그라나다에서 스페인과 왕당 파군을 격퇴한 후 파나마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몇 달 후 자발적으로 콜롬비아와 연합하게 됩니다. 1830년대 세 차례에 걸쳐 콜롬비아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후 파나마에도 운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너무 덥고 습한 기후와 극심한 모기때와 싸워야 했고 말라리아와 황열병으로 인한 수천 명의 사망과 더불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운하 건설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습니다. 1850년에서 1900년 파나마는 40개의 정부, 50번의 폭동, 5번의 분리시도, 13번의 미국 간섭을 겪었고 20세기 초 미국의 운하 건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콜롬비아 상원이 파나마 운하 조약 비준을 연기하자 미국은 파나마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했고 1903년 11월 6일 파나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1월 18일 헤이 비노바리아 조약이 미국과 파나마 양국 간에 체결되면서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되었고 미국은 파나마 운하지대의 영구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으며 파나마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였고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나마 입장에서는 자원 착취와 주권 침해라는 고통을 안겨준 불공정한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과 자주권을 억압했던 역사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는 미국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디어 1914년에서 1915년 사이 미국의 획기적인 공사 방식으로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77km 거리의 운하를 건설하면서 온갖 문제에 부딪혔는데 말라리아와 황열병 같은 질병이 덮쳤고 흙이 무너지기도 했으며 프랑스와 미국에 의해 진행된 운하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노동자 27,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운하가 완성된 후 파나마 운하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국제 해운 무역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9년 11월 3일 파나마 독립기념일에 반미 폭동을 일으켜 9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파나마 운하에서 파나마 국기와 성조기를 둘 다 개양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케네디가 죽으면서 파나마 운하 지대 주지사의 명으로 둘 다 개양하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지며 한 고등학교에 성조기만 개양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1964년 1월 9일 폭동이 일어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28명의 사망자와 324명의 부상자가 나옵니다. 1968년 오마르 토리오스 에레라 대령이 이끄는 국방경비대의 쿠데타로 군부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리오스 정부는 토지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와 공교육 확장을 추진하며 국가정치 경제구조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부는 신헌법을 제정하여 6년간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하였고 형식적으로는 데메트리오 비 라카스를 대통령으로 임명했지만 실권은 오마르 토리오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파나마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토리오스 카터 조약은 파나마 운하의 주권 반환을 통해 파나마의 국민적 자존심 회복과 자주권 확보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1979년 10월 1일 파나마 운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들을 파나마 측에 반환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의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파나마의 주권 회복과 자주 독립을 향한 끈질긴 노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1981년 비행기 추락하여 토리오스의 사망 이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되었고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1984년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니콜라스 아르디토 바를레타가 승리했지만 경제 위기와 군사적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노리에가 정권은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100명 이상의 시민을 암살 또는 고문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망명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1987년 노리에가 정권 규탄과 시민운동 그리고 검은 금요일 사건 이후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1988년 노리에가의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고 대통령 델바에는 그를 해임합니다. 그러나 노리에가를 지지하는 의회가 델바를 축출하고 국가 수반으로 추대하면서 세력이 갈라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1989년 파나마 경찰의 미군 사살을 구실로 미국의 전면적인 파나마 침공이 발생, 노리에가는 체포되어 미국에 압송되었는데 미군에게 잡히기 전 바티칸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미군은 그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전차와 장갑차를 가져다 놓고 공회전을 시키고 대사관 옆 공터를 밀어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만들고
24시간 내내 헤비메탈 록 음악을 대형 스피커로 틀어대었으며 이 소음에 견디지 못하고 놀이에 가는 바티칸의 중재로 미군에 투항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27일 파나마 선거재판소는 1989년 5월 선거 결과를 재확인하여 기에르모 엔다라 대통령과 친미 정권을 승인하고 민간 헌법 정부를 신속히 복원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 임기 동안 정부는 무능력한 탓에 전국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1999년 9월 1일에는 전 대통령 아르눌포 아리아스 마드리드의 미망인 미레이아 모스코소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후보이자 오마르 토리오스의 아들인 마르틴 토리오스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모스코소 행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발달, 보호 및 일반 복지 분야의 사회 프로그램 강화에 힘썼고 1999년 12월 31일에는 구우나지대에 남아있던 미군 관리지역이 파나마에 반환되면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으로부터의 세 번째 독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999년 12월 31일 운하는 완전히 파나마의 것이 되었어요. 파나마 운하 이관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운하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004년에는 민주혁명당의 오마르 토리오스의 아들 마르틴 토리오스가 대통령에 취임하여 국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고 토리오스는 모스코소와 페레스 발라다레스 행정부의 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국가반부패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특히 정치 또는 사업 엘리트와 관련된 많은 고위급 부패 사건은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1일에는 로렌티노 코르티소가 대통령직을 인수했습니다. 코르티소 대통령 재임 중에는 코로나19 범유행과 그 경제적 영향, 그리고 2022년과 2023년 시위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는 전 대통령 리카르도 마르티넬리의 측근인 호세 라울 뮬리노가 2024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파나마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 남아있고 파나마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어요. 2016년에는 운하 확장 공사가 완료되어 더 큰 선박들도 다닐 수 있게 되었죠. 파나마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운하는 그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스페인의 황금길에서 시작해 프랑스의 실패, 미국의 성공, 그리고 파나마의 완전한 독립까지. 파나마와 운하의 역사는 그야말로 도전과 성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파나마를 떠올릴 때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전 세계 강대국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자면 폭 91,300m 운하 깊이 평균 1226m. 숨은 개수 3개 구역으로. 연간 통과 선박수 약 14,000척 참으로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운하 수익 연간 약 25억에서 30억 달러입니다. 파나마 커피, 특히 게이샤 커피는 세계 최고급 커피로 유명하답니다. 앞으로도 파나마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운하를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 트럼프의 파나마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읽혀지셨나요? 파나마에 대한 역사가 한눈에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